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매경 테스트 적중 예상 문제인데요. 실전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보기에서 GDP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DP는요. 아시겠지만 G가 뭐였어요? 그로스죠. 총 합친 거. D는 도메스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것을 다 합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번은요. 국내 총생산은 한 경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다. 다음 두 번째, 나번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해외 투자가 된다. 다번 순투자나 재고투자는 의미될 수 없다. 다음 라번 총 자본소득이 증가하려면 순투자가 대체 투자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GNI는 속인주의에 따르고 GDP는 속지주의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음 보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와 다와 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가번 보시면요. 뭐가 틀렸을까요? 이건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국내 총생산은 한 경제가 일정 기간, 여기까지는 맞아요. 유량이라는 개념이고요.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다. 보통 모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이라 할 때 중간에 생산된 중간 투입물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이중계산, 중복계산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면 모든 생산물 중에서 여기 최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요거는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러면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지면 돈이 들어오겠죠? 달러가 들어오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돈이 남았잖아? 이걸 국내에서 소비하기가 그러면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해외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을 우리가 쓴 적이 있었는데 Y는 C, I, G,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됩니다. 자, net export 이거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때 C와 I와 G를 저쪽으로 넘겨요. 넘기게 되면 그랬을 때 Y-C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마이너스 I는 순수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 부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다 T를 빼주고 T를 넣어주는 작업을 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써요. T를 빼주고 가로로 묶을게요. T를 빼줬으니까 이권이 성립하려면 T를 다시 한번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T를 다시 넣어주고 정부 지출 마이너스 투자는 순수출 이렇게 돼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민간의 저축, 프라이빗입니다. 얘를 정부의 저축 이렇게 표현하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총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저축. 그래서 총저축에서 투자를 뺀 나머지가요. 저축했을 때 남는 돈이잖아. 그게 바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맞아요. 순수출하고 그 값이 똑같아. 그럼 국내에 돈이 국내 투자잖아. 국내 투자보다 저축이 많았어요. 자금이 훨씬 많은 거야. 여력이 생긴 거야. 그게 바로 순수출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초과분은 어떻게 합니까? 해외로 보낸다. 해외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순투자나 재고투자는 의미될 수 없다. 여러분 첫 번째 재고투자는 뭐예요? 재고투자는 우리가 생산했는데 이게 안 팔리고 남은 걸 재고라고 그러는데 그 재고도 투자라고 붙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재고는 투자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데 머릿속에 잘 체크해 두세요. 재고 투자 이렇게 해 두셔야지 재고도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재고가 남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재고 투자가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데 재고가 모자랄 수 있죠. 그렇잖아. 우리가 생산을 100만큼 했는데 수요가 120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 마이너스만큼 재고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순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순수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쪽에다 할게요. 투자는 진짜 순수한 투자와 그걸 순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순투자와 더하기 재고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고 투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투자 자체가 이제 새롭게 완전히 투자되는 것이고 재고는 팔리지 않고 남은 게 바로 재고다. 이 둘 다 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는 띵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 자본 스톡이 증가하려면 순투자가 대체 투자보다 커야 된다. 대체 투자가 뭐예요? 대체 투자가. 이게 감가상각이 되었을 때 마모가 되는 것만큼을 다시 해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 휘발유를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제 휘발유가 자꾸 마모가 되는 만큼 채워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바로 우리는 대체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 되는 부분만큼을 다시 채워주는 것을 대체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투자라는 건 자본 스톡이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020년이라 하고요. 2021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본 스톡이 우리가 K라고 하는데 이 K가 전기에 컴퓨터 개수가 10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발전해가지고요. 컴퓨터 개수가 T기에 15대로 증가한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컴퓨터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K만큼 증가했는데 5대 증가했죠? 이게 바로 총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총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는요. 컴퓨터가 중간에 10대 중에서 감가상각 돼가지고 망가지는 게 있잖아. 그 망가진 걸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대체 투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 투자. 이 대체 투자는 만약에 컴퓨터가 세대가 망가졌다 합시다. 그럼 세대를 다시 수리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 그걸 바로 우리는 추가적으로 망가진 걸 고쳐주는 걸 대체 투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5대 추가적으로 된 거 중에서 순수하게 새롭게 5대가 또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대가 컴퓨터가 순수하게 증가된 것을 순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투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순투자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투자 세대를 합친 것을 총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여기서 증가한 거는 5대가 이제 총투자가 되는 건데 거기 대체 투자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은 총 자본 스톡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차라리 이것까지 고민하면은 여기서부터는 8이라고 쓰면 되겠죠. 8이라고 쓰면 되는 건데 망가진 거 3개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체 투자까지 요거까지 얘기하진 않고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순투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체 투자. 그럼 여기서 총 투자하면은 이렇게 합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8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요 순투자만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가상각되는 거예요. 대체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감가상각돼 가지고 마모가 되는 그걸 다시 채워 넣는 것을 우리가 바로 대체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자본 스톡이 증가한다 그러면 순투자가 대체 투자보다 크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순투자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총 자본 스톡 자체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하면 얘 자체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마분 볼게요. GNI는 자 N입니다. N이니까 속인주의다. 오케이, 맞죠? GDP는 자 여기 보시면 D가 도메스틱입니다.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가다라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다음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GDP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가상각비, 기존 주택의 구입, 실업수당의 지급, 조세, 주식의 매매 차익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거예요? 우선 눈에 확 띄는 게 GDP 포함할 때요. 요거는 일정 기간이잖아. 일정 기간. 그래서 2020년이면 2020년이라는 그 1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존의 주택 구입이다라는 기존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건 옛날에 생산된 거거든. 골동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골동품 같은 경우는 뭐 조선시대 골동품. 그럼 그건 조선시대 때 GDP에 포함된 거지 오늘날 GDP에 포함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구입은 기존 그때 생산됐을 때의 가치가 창출된 거니까 그때 GDP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GDP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GDP는요. 뭔가 가치를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우리가 가치 창출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쵸. 어떤 사람이 실업 상태에 빠진 거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좀 생계를 위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가치를 창출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전 지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트랜스퍼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이렇게 돼요. 대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도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주식의 매매 차이 이것도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뭔가 GDP는 새로운 뭔가 가치를 창출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 상승했다. 내가 이득이야. 사실 경제 내에서 뭔가 상대 가격이 변한 건요. 누구는 이득 보면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집값이 상승했어. 그럼 어떻게 돼? 집주인은 해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돼? 슬프겠지. 부담해야 될 부담이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매 차익 같은 거는 뭔가 생산과 관련이 없고 그리고 그냥 약간 주인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가 정부의 조세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GDP에 포함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감가상각은 뭐야?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마모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은 비용 처리로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이런 거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CIG 이거 할 때 정부의 정부 지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세 같은 것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조세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어떤 재정 수입이 되는 건데 정부가 가치를 창출하게 대한 공공재 같은 거 대가로 받는 게 조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게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단순한 경제에서 우유와 빵만 생산되고 있어요. 우유와 빵만 생산되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연도별 생산량은 다음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 연도가 2019년이 되고요.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이해 가시죠?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쫙 봤더니 2019년도에 명목 GDP, 2019년도에 실질 GDP, 그리고 2020년도에 실질 GDP, 2020년도에 뭐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것이고 경제적 후생이 증가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이거 2x2 매트릭스를 좀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 연도의 P0 이해 가시죠? 그리고 비교 연도의 가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Q0, Q1,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P와 Q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를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준 연도가 제로기가 돼요. 그럼 2019년도가 제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로기에 2019년도에 기준 연도의 명목 GDP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019년도에 명목 GDP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P0랑 Q0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0년도에 명목 GDP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도에 명목 GDP는 자, 이랬을 때는요. 2020년도니까 P1, Q1 이거를 곱하면 되고 P1, Q1 하면은 D 되죠. D. 요게 D가 맞습니다. 명목 GDP야. 그런데 우리가 명목 GDP를 두 개 비교해 보면 우리가 행복해졌는가를 판단해 보고 싶은데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Q가 증가해서 증가할 수도 있는데 P가 증가해서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사는 뭐야? 물가가 올라가서 뻥튀기 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Q가 영향을 미치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GDP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2019년에 실질 GDP, 2020년에 실질 GDP는 우리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거 그 그림하고 내용을 잘 봐보세요.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준 연도의 가격 얘예요. 얘를 가지고 끄집어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0를 여기다 가져오는 거야. P0에다가 여기요. 이거는 그대로 가져와요. Q1 이렇게. 그럼 P0 Q1이면 C가 되겠죠. C가 바로 2020년도의 실질 GDP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실질 GDP다라고 하면요. 기준 연도의 가격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P0를 가져오고 뒤에 Q0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P0와 Q0를 집어넣게 되면 A와 A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준 연도에는 명목 GDP랑 실질 GDP가 동일하다. 이것도 암기해 두세요. 근데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정보를요. 앞에 거를 우유라 하고요. 뒤에 거를 빵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우유 가격, 빵 가격 볼게요. P0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색깔을 좀 넣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요. P0에다가 요거 보시면 기준 연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유 가격 1, 빵 가격 2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1 비교 연도의 우유와 빵 가격은 우유 가격은 2배로 올랐네. 빵 가격도 또 2배 올랐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Q값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Q값은 여기 보시면 기준 연도의 생산량은 우유가 100개, 빵이 100개. 그러니까 100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빨리빨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1 한번 볼게요. Q1은요. 비교 연도의 요 생산량이잖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생산량이 우유가 100개, 빵이 50개. 그래서 100개, 50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2019년도의 명목 GDP고 2019년도의 실질 GDP는요. 우선 첫 번째는 갑을 아니면 나는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왜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2019년도가 기준 연도인데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A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A 값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검정 색깔로 해볼까요? A 값. 자, 요거야, 요거. P0와 Q0야. 그럼 P0 요거 순서 맞춰야 돼요. P0. 우유의 가격은 1인데 생산량이 100개. 그럼 순서에 맞춰서
네, 가격이 1인데 100개 우유. 다음에 빵은요. 가격이 2인데 100개. 그래서 2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얼마예요, 이거? 100 더하기 200 하니까 30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답은 300이 맞는 거예요. 300이 맞고 명목 GDP는 300이고요. 실질 GDP도 동일하게 3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명목 GDP랑 실질 GDP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해요? P1, Q1. 그래서 P1, Q1 해서 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D를 한번 볼게요. D를 한번 봅시다. D. 자, D는요. P1, Q1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P1, Q1이니까 이거야. 2 곱하기 100. 2 곱하기 100 더하기 그 다음에 따라오십니까? 4 곱하기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50 이렇게 돼요. 그럼 200 더하기 200이니까 4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값은 400이고요. 여기다 쓸게요. 400. 그리고 A는 얼마였어요? A는 지금 300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명목 GDP는 400인데 여기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 GDP는 어떻게 돼요? 2020년도에 실질 GDP. 여기 보시면 실질 GDP는 C야, C.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C니까 C 이거 찾으시면 P0,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값 한번 찾아볼까요? C 값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C 값은 P0, Q1이니까 P0의 가격하에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P0가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여기 100개 더하기 2 곱하기 50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극복하셔야 돼요. 와, 계산 문제 그냥 포기할래?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것만 이렇게 표 만들어서 정리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 3번, 4번 정도 풀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 안에 금방 풀 수 있어요. 여기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좀 어떻게 하다가 뭐 대충 그러면 안 돼요. 한 요 정도까지는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도에 실질 GDP는 200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러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GDP 디플레이터는 무엇인가? GDP 디플레이터는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는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는 거예요. 실질 GDP로. 네, 이해 가시죠? 요거. 예, 이거 잘 봐주세요. 그러면 기준 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100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준 연도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니까 A분의 A 하면 똑같기 때문에 100 하면 1 이렇게 1이 되니까 100%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준 연도를 100으로 놓고 비교 연도가 2020년도가 지금 비교 연도잖아요. 비교 연도는 여기 보시면은요. 명목 대비 실질 요거를 두 개 비교하는 거야. 명목 GDP를 요거 보시면 실질 GDP로 나눠주는 거예요. 명목을 실질로 나눠주면 C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C가 얼마야? C가 여기 계산했죠. C가 여기 보시면 200이네. C가 200이고 D가 400이에요. C분의 D 하면 얼마야? 200분의 400이죠. 그쵸? 200분의 400이야. 그러면 2가 되잖아.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니까 200 이렇게 해서 200이다. 맞는 게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번 한번 보시면 2020년도에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비교 연도가 기준 연도보다 큰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은요. 경제적 후생은 뭘로 측정하냐면 실질 GDP로 포함해요. 실질 GDP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증가했는가, 증가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 실질 GDP는 A인데 A 값이 300입니다. 찾았죠? 300. 자, 2020년도에 실질 GDP는 C예요. 200 어떻게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300에서 200으로 줄어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2020년도에 실질 GDP는 더 개선돼서 커진 게 아니라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표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리 만들고 요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죠. 명목 GDP, 실질 GDP, 그리고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 값이 똑같다. 그런 것들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도 비교 연도에 명목 GDP, 실질 GDP 이걸 이용해 가지고 GDP 디플레이터를 빨리 찾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4번 한번 봅시다. 다음에 사례를 읽고 보기 중에서 올바르게 서술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철강회사 A는 철강회사 A예요. 80만 원의 지불로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기계를 사용해서 철을 생산한대요. 철을 생산해서 이걸 자동차 생산 기업에게 B에게 100만 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20만 원의 이윤을 남긴대요. 자동차 회사는 철강 회사로부터 철강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70만 원의 지불로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에 근로자한테 70만 원 임금을 주나 봐요. 그 다음 자동차를 생산한대. 그래서 자동차를 소비자한테 200만 원에 팔아서 30만 원의 이윤을 남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철강 회사가 요거 흐름을 잘 한번 볼게요. 이게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가 창출되는데 처음에 철강 회사 A예요. 여기 철강이야, 철강. 그리고 여기가 자동차 회사가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철강 회사가 이제 철을 가지고요. 이제 철강 회사가 자동차 회사한테 100만 원에 판매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만큼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80만 원을 근로자에게 채용을 해가지고 근로자를 임금을 80만 원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에게 얼마만큼 줬으니까 하면 요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게 80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기 이제 근로자예요. 근로자 임금이에요. 임금. 네, 그만큼 준 다음에 그래서 100만 원에 판매해서 20만 원의 이윤을 남기게 돼요. 20만 원의 이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자본가가 가져가게 되는 이윤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 소득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합하면 80, 20 한 개, 그게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0만 원을 이제 자동차 회사에 판매한 거죠, 철을.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는 그 철강을 가지고 블러블러 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해서 생산된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200만 원에 팔았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만 원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200만 원에 소비자한테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100만 원은 지금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가져온 그걸 가지고 새롭게 가치를 여기 이게 100만 원 들어간 거니까 새롭게 가치를 100만 원을 창출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100만 원을 해 가지고요. 근로자에게 70만 원 임금을 줬대요. 그러면 임금을 얼마 줬다? 70만 원 이렇게 준 거야. 임금을 70만 원. 이거 임금이에요, 임금.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어떻게? 이윤을 30만 원 남겼다고 합니다. 이윤을 30만 원 이렇게 남겼네요. 30만 원. 이게 이윤 남기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뜻이에요. 자, 우선 생산 접근, 생산 측면과 우리가 우선 여기 보시면 라버 보시면 GDP를 계산할 때 생산 측면과 지출 측면과 분배 측면에 세 가지 측면에서 계산하는 게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게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3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서 계산한 게 다 값이 똑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생산 측면에서 얘기할 때 부가가치의 합계를 구해보면 부가가치는 뭐예요? 부가가치는 밸류가 가치가 added 된 부분이에요. 더해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의 부가가치는 빵원?
에이, 그게 어딨어? A가 철강 회사잖아. 맨 땅에다가 철을 받아가지고 이게 철을 생산을 해가지고 철강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철을 만들어내는 회사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0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100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거고요. 그 자동차 회사의 부가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철강 100을 물려받아서 이게 100을 받아가지고요. 200이라는 총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추가적인 가치는 어떻게 돼? 여기 200에서 100을 뺀? 그렇죠. 여기 한번 색깔을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요 색깔 해볼까요? 여기서의 부가가치는 이거래니까 이게 바로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부가가치는 이거래니까 전체 가치 창출한 거에서 기존의 비용을 뺀 게 이게 부가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100, 여기는 200에서 100을 빼면 100. 그래서 B기업의 부가가치는 이거 맞죠? 100만 원 되고 얘는 100만 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번은 그래서 띵 틀렸고요.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볼게요. 분배 측면에서 요소소득의 합계를 구해보면 A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근로소득 얼마야? A의 근로소득, 철강의 근로소득 80 이해되시죠? B기업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돼요? 70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을 보면은 150만 원이다. 요거는 맞다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약간 그런데 틀린 건 아니고요. 취지가 근로소득은 155이고요. 근로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80 더하기 70 이렇게 되고요. 이윤이라고 해놨잖아. 이윤이 자본소득이라니까. 자본가 가져가는 소득은 이윤인데 여기는 20 더하기 3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합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소소득의 합계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요거를 합한 게 요소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100 해서 200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근로소득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플러스 50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본소득 50이 더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50 더하기 50 이렇게 하면 200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나타낸 GDP랑 그리고 분배 측면에서 나타낸 GDP가 똑같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총 지출의 합계를 구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아실 수 있는 게 생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배, 지출, 국민소득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3면 등가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산에서도 200이고요.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도 200이잖아. 그러니까 지출 측면에서 얘기할 때도요. 우리가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 이 안에 자동차 안에는 여기 철강이라는 가치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총 지출 측면에서의 합계를 구하면 당연히 200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만하신가요? 이게 좀 문장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보고 풀어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실제 갔을 때 비슷하게 나와도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그럼 시험장 가면 뭐지? 제끼자. 이 제낄 문제만 찾게 돼요. 근데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상 기출 문제랑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잘 접근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1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다음에 단순 경제를 가정할 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자, 우선 1번 볼게요. 어떤 단순한 경제에서 빵만 생산되고 있대요. 근데 그 빵이 100개를 생산했대. 가격은 얼마? 개당 100원. 그렇게 판매했고요. 2020년도에도 빵을 100개를 생산했는데 개당 200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명목 GDP랑 앞에서 봤던 실질 GDP 계산하는 그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질 GDP, 명목 GDP, 그리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밑에도 명목 GDP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요걸 보려면 요거를 나타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P0, P1, 그 다음에 Q0, Q1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걸 좀 빨리빨리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선 첫 번째 P0가 뭔가 한번 보시면 기준 연도야 제로가 그리고 요거 Q0도 기준 연도가 되는 거예요. 2019년도가 우리가 뭐냐면 기준 연도예요. 기준 연도. 그래서 이게 제로가 돼요. 제로. 그리고 2020년도가 이게 비교 연도예요. 비교 연도. 하점자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19년도에 빵을 100개 생산했는데 여기서는 재화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개를 생산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Q0가 되는 거고요. 그걸 100원에 판매할 때 얘가 P0가 되는 거고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빵을 100개를 생산할 때 이건 2020년도니까 이거는 Q1이 되는 것이고요. 개당 얼마? 예, 200원에 판매했대요. 얘는 P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여기를 A, 여기를 B, C, D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기준 연도의 실질 GDP, 명목 GDP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2019년도가 기준 연도야. 그랬을 때 명목 GDP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P0, Q0이기 때문에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 연도는 명목 GDP랑 실질 GDP랑 똑같은 거 기억하시죠? 지난번 문제에서 봤어요. 그러면 P0, Q0니까 역시 A 이렇게 됩니다. 자, 2020년도 볼게요. 2020년도 2020년 명목 GDP는 그해 물가랑 그해 생산량을 곱하는 거예요. P1, Q1 이렇게 P1, Q1이니까 얘는 바로 D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실질 GDP는 실질 하면요. 기준 자체가 여기 보시면 기준 자체가 물가를 기준 연도의 물가로 계산을 하는 거야. 기준 연도에. 이게 P0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P0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 뒤에 곱해주는 것은 Q1을 곱해요. 그럼 P0에다 Q1을 곱하면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019년도에 실질 GDP는 A가 되고 명목도 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볼게요. 2019년도에 명목 GDP, 실질 GDP 한번 보시면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재화가 앞에 문제에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P0하고 하첨자 두 개 써줬는데 여기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P0와 Q0인데 P0가 얼마야? P0가 여기 보시면 P0 여기 써놨잖아. 100이잖아. Q0 얼마야? 100이네. 그래서 10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000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2020년도에 명목 GDP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020년도에 명목 GDP는 어떻게 돼? 2020년도에 명목 GDP는 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D는 뭐야? P1, Q1 이거야. D는 P1, Q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P1, Q1. P1이 얼마야? 200. 됐죠? Q1은 얼마예요? 100. 그래서 200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오케이. 자, 그리고요. 2019년도에 실질 GDP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실질 GDP는 A잖아요. A. 여기 보시면 10,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볼게요. 2020년도에 실질 GDP 요거 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C 값을 한번 계산을 하면 P0, Q1. P0가 얼마야? P0가 100이죠? Q1은 얼마입니까? Q1은 100 이렇게 있네. 그래서 100 곱하기 100 하면 이것도 10,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2019년도의 명목 실질, 2020년도의 명목 실질 그거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2019년도의 실질 GD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 이렇게 됐는데 2020년도의 실질 GDP도 만 이렇게 되니까 실질 GDP로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두 개가 값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만이고 이것도 만이기 때문에 A의 값과 C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번 답원 요 계산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 국민소득 관련된 그거 나타낼 때는요. 요 계산하는 게 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계산하시게 되면 실수도 없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실질 금리 같은 것은 상승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요, 거기 보시면 이제 경제 상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기 그렇고, 채무자로부터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 여기 보시면 생산량은 여기 보시면 똑같이 100개 100개 똑같잖아. 근데 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저 뒤에 얘기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야. 인플레이션.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랑 채무자랑 비교해 봤을 때 빚진 사람이 훨씬 더 이득이 더 크게 된다.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라버는 약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가와 요거 라번, 실질금리 이런 거 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요 앞에 그렇죠. 가번, 나번, 다번 요거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국민경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에서 GDP를 계산하는 3면 등가의 법칙과 더 나가서 명목 GDP, 실질 GDP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2x2 매트릭스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뭔가 가만히 강의만 듣고 연습을 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 또 6번서부터 이어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